아시안컵 4강전에서 한국 대표팀을 꺾은 요르단은 한국팀의 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 부분을 냅다 들이팠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아쉽게도 64년 만에 정상 탈환에는 실패하고 말았고요. 그런데 요르단이 이처럼 철저히 그리고 맞춤형 전술을 짜서 촘촘히 공략한 것은 중동의 작은 나라 요르단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아시안컵 경기를 통해 요르단이 작년부터 한국과 깊이 교류하며 요르단 재건 사업에 한국의 지혜를 배워가고 있는 뉴스도 같이 수면 위로 떠올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요르단 공주가 한국을 찾아 오로지 한국의 나무와 숲만 찾아다녔다는 소식이 알려진 건데요. 사실 아랍 왕족이 한국을 찾았다는 뉴스는 이제 우리에게 엄청나게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들 머릿속에는 중동 아랍 국가들은 일부 다처제로 왕자와 공주만 해도 수십 명에 달한다는 편견이 있어 극기소성이 떨어진다는 생각도 하곤 하는데요. 요르단은 좀 다릅니다. 이슬람 국가 중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개방적인 국가거든요. 여성의 지위도 상당히 높아 여성들에게 베일을 강요하지 않아 여성들도 베일을 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고요. 음주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을 어긴 술과 돼지고기의 판매도 허용하는데 심지어는 요르단의 국산 맥주 브랜드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크리스찬의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금지하디도 큰 차별이 있지도 않고요. 오늘은 그런 요르단의 지위 높은 공주가 직접 수행원들을 대동해 한국에 방문해 산속을 휘젓고 다닌 이야기를 쫓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사이에 끼어있는 요르단은 중동에서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개방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많은 주변 아랍 왕족들이 막대한 오일머니를 벌어들이는 데 반해 석유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중동 국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나라에는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에 따른 국토 대부분의 사막화 현상입니다. 실제로 요르단은 현재도 전 국토의 80%가 사막으로 척박한 상황인데요. 얼마나 심한지 영화 마션 등 화성이나 사막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작품을 찍을 때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고 하죠. 사실 온도 자체는 선선한 편이지만 물 부족이 심각한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과의 갈등까지 겹쳐 물 부족이 갈수록 심화된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양의 물을 수입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서민들에게 물을 주 1회만 공급하는 배급제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국가를 이끄는 왕족들은 환경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바스마 빈트 알리 요르단 공주의 지난 여름 한국 방문도 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세계 산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던 것이죠. 그녀는 회의 참석에 앞선 인터뷰에서 한국 방문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한국은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산림 복원에 성공한 국가입니다. 심지어 이 복원 기술 공유에 늘 적극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은 후손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숭고한 일인데요. 한국이 요르단의 사막을 숲으로 바꾸는 일을 이끌어주길 바라요 라고 말이죠. 사실 그녀는 단순히 요르단만을 위한 부탁을 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UN 식량 농업기구 홍보대사 자격으로 방문해 최근 급격한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해 한국의 녹화사업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녀와 수행원들은 국립수목원에도 방문해 종자은행에 들러 한국의 선진관리 기술을 보기도 하고 올리브나무를 심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죠. 물론 빠지면 아쉬울 K하트 기념사진도 잊지 않았고요. 그녀는 한국 문제만큼은 국경이 없다. 지구촌 시민으로서 공동의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한국이 녹화사업의 선도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국인들도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딸 또한 어머니의 뜻을 이어 대학에서 국제개발 분야 중 종다양화, 해양보존, 녹화사업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곧 요르단 공주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볼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국토가 사막으로 바짝 말라가고 있는 위기의 국가 요르단에서 왕족을 직접 파견해 한국에서 꼭 배워오길, 그 노하우를 전수하길 애원하는 이유는 요르단 공주가 인정한 것처럼 한국은 녹화사업 분야에서 단연코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막이 가득하고 오일머니를 쏟아부을 수 있는 사우디나 쿠웨이트 등의 중동 국가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최고의 녹화사업 강국이라는 점이 놀라운데요. 이는 한반도가 가을부터 봄까지 사실상 비도 눈도 많이 오지 않는 건조기후에 가까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무를 심어만 놓는다고 쉽게 자라지 않는 환경이라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번식력 강한 나무, 토약을 꽉 움켜쥘 수 있는 단단하고 억센 뿌리를 가진 나무를 찾아 섬세하게 길러내야만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녹화사업 기술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녹화사업이 뛰어난 것은 녹화사업을 해야만 했던 쓰라린 역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본래 한반도는 산지가 많아 숲이 울창한 나라였다고 하는데요. 16세기 즈음부터 인구가 늘어나고 자연스레 목재 수요도 증가했죠. 물론 18세기 조선에서는 금산을 정해 국유화하고 조정주도로 대규모 나무 심기를 시행하기도 했으나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 말기부터 도시의 주변의 산림자원은 빠르게 줄어들었고요. 이어 안타깝게도 일제에 의해 한국에 들어온 아카시나무가 빠른 속도로 전국에 퍼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죠. 당시 독일인 기자 지그프리트 겐테가 저술한 책인 신선한 나라 조선 1901에서 조선의 민둥산을 보고 묘사한 글을 봐도 상황의 심각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특히 남산의 황폐함에 참담함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남산 꼭대기에서 한양을 내려다보면 나무 하나 없는 산봉우리는 비바람에 마모돼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를 사납게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강원도나 함경도의 깊은 산골에 울창한 삼림이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예전엔 이곳도 울창한 숲으로 우거져 있었을 것이다. 조선 총독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아사카와 다코미 같은 일본인 임업가를 섭외해 한반도를 녹화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국토를 보존하고 나무를 키우려던 것도 결국은 모두 자신들의 필요 때문이었지만요. 하지만 한국의 기후와 토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무조건 식생하려 했던 미련한 방법은 실패하고 말았죠. 하들도 무심하게도 한국은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산림이 파괴됐으며 이후에도 전후복구와 난방을 위한 목재가 많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이때 그나마 남아있던 깊은 산속의 나무들까지 벌목됩니다. 어찌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당시 UN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산림이 복구될 수 없다고 단언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한국인 특유의 능력 발휘는 전쟁의 상흔이 다 아물기도 전에 금세 나타났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 투입으로 상황을 급반전시킨 건데요. 나무를 심으라는 명목으로 받은 국제기구의 예산을 갑자기 석탄 개발 사업에 투자합니다. 당연히 국제기구는 발칵 뒤집혔고요. 그러나 정부는 나무가 자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선 난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녹화 사업의 발판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때 산림청을 만들어 사업을 지원하고 나무 심는 업무를 새마을운동과 연계해 더욱 탄탄한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고요. 즉 나무를 심는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나무를 베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힘을 쓰는 양동작전을 구사한 것이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런 우리의 녹화사업 성공 스토리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건조기후 지역에서 일어나는 녹화사업에는 한국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재조립 모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한국산림청은 미얀마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코이카와 이간에 150만 불 규모의 녹화사업을 진행하기도 했고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및 몽골은 물론이고 호주, 뉴질랜드 등 서양 선진국에도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요르단 공주 방한에서는 유한 킴벌리가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펼치며 민간단체의 녹화사업을 주도하는 모델까지 꼼꼼히 배워갔다고 하죠. 실제로 몽골에 심은 나무가 15년이 지난 2021년 나비 효과를 불렀고 결국 사막을 숲으로 키운 멋진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국제기구나 회의 등이 열릴 때 한국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외국인이 국적 불문하고 벌떼처럼 몰려와 따로 이야기 좀 하자며 애원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이처럼 모두가 포기한 척박한 땅을 숲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갖춘 한국, 그리고 이를 활용해 수익화하려 하지 않고 인류 전체에 나누어주려는 선한 마음, 정말 한국인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중국에선 산의 암벽에 녹색 페인트 칠을 해 녹화 사업이랍시고 광을 팔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한국의 선한 영향력이 전 세계에 더욱 넓게 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